안녕하십니까. 미중 정상회담과 휴가가 겹치면서 3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행렬에 동참했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은 40% 줄인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과 탄소 배출량 감축은 경제 성장을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매우 달성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목표입니다. 한 국가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산량을 늘리면서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이고 탄소를 덜 쓰거나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이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어쩌면 고통스러운 노력에 전 세계가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만큼 한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해온 화석 연료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얼마나 탄소 감축 노력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언만 하고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공연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도 2030년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최대한 노력하다가 이행에 실패했다고 나중에 가서 고백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30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현재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에너지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행 방안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숫자 맞추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대외적으로 부인하지만 사적으로 제가 물어보면 에너지 담당 공무원 그 누구도 2030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그만큼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매우 솔직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낭비가 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도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석탄 발전소 가동량을 급격히 늘린 게 대표적 사례인데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 국가의 혈류가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기후변화를 고려한다는 게 사치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감축 노력을 각 국가의 양심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국제사회가 고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탄소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탄소를 많이 써서 생산한 제품에는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EU가 비시장 경제국이 생산하는 더러운 철강의 과잉 생산을 막겠다면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비시장 경제국은 바로 중국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만드는 값싼 철강, 전기차 등의 환경의 이름으로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세계 친환경 물결에 대비하는 중국의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서방이 제시한 2050년이 아닌 206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신흥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정쟁에 휩싸여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이에서 기싸움을 하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는 한국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왜 이런 에너지 전환에 진심인 걸까요? 그것은 언제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른바 더러운 철강을 겨냥한 서방의 공세가 계속될 텐데 해외 물건을 팔기 위해선 무턱대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필수입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어버리면서 에너지 위기에 신음했던 점을 볼 때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석탄 발전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입니다. 아직까지는 석탄 발전을 더 늘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신규 에너지원이 정착하기 전까지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운영을 위해선 석탄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변하고 있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미중 양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협력하기로 한 것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원전 산업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의 원전 산업이 후퇴하는 1980년대에서야 원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를 더 촉진하기 위해선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했고 원전도 하나의 대안이 됐기 때문이죠. 중국의 총 에너지 생산량은 2000년 1280테라와트에서 2020년 7600테라와트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전력 생산을 충족하기 위해 저렴하고 짓기 편한 석탄 에너지를 주로 사용해왔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60에서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기질 악화로 이어지면서 중국이 환경 오염의 원흉으로 꼽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세계가 점차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탄소 전환인 원전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 더 커진 것이죠. 중국은 현재 55기의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중국의 원전 총 설비 용량은 약 53,131메가와트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3위입니다. 건설 중인 발전소는 21기로 세계 전체 신규 원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중국의 원전 건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건설을 완료하면 중국의 원전 설비 용량은 프랑스를 뛰어넘어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미국의 원전은 중국보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미국 원전의 불이 꺼지면 중국은 더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아 최대 원전 운영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은 지난해 2기의 신규 원전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5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삽을 뜬 상태입니다. 작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2기는 푸칭 6호와 홍옌허 6호이고 착공한 5기는 캐남 8호, 쉬다바오 4호, 산먼 3호, 하이양 3호, 육풍 5호입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 원전 평균 설비 이용률은 91.67%에 달하고 원전 발전량은 417.7테라와트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총 발전량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약 2%에서 대폭 향상된 수치입니다. 중국은 2년 뒤인 2025년까지 비화석 연료에 의한 발전량을 약 3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전 설비 용량도 2025년까지 7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원전은 전력 구성의 약 10%를 차지하고 중국이 넷제로를 목표로 한 2060년에는 원전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세대 원전의 미래로 불리는 SMR 개발 분야에서도 중국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SMR은 원자로 모듈의 공장 생산이 가능한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존 원전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 유연성이 커서 친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카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SMR 시장은 2035년 6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SMR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각국이 시장 선도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SMR 모델만 약 80여 종에 달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SMR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 조기 실증 및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민간 주도로 여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이 대표적인 SMR 개발 회사입니다. 하지만 경제성 문제로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되던 유스케일의 최초 SMR 건설 사업이 최근 좌초되는 등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초 시행한 경제성 평가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전력 단가가 메가와트당 89달러로 치솟은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2년 전보다 50% 넘게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이 탓에 미국 유타주의 평균 전력 소매 가격인 메가와트당 88달러를 초과해 경제성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의 SMR은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보다 오히려 이 분야에서 혁신의 속도를 더 빨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MR은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경수로 방식을 3세대 원전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초고온가스, 고속 중성자로 요윤 연료 방식 등을 4세대 원전으로 구분합니다. 중국은 4세대 원전인 고온가스로 SMR의 실증로 건설을 마치고 2021년 12월 이미 송전을 개시한 상태입니다. 고온가스로 페블베드 모듈을 통해서인데요. 이 HRPM은 210메가와트 터빈을 구동하는 2기의 소형 원자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해외 HTRPM의 현황을 정확히 알리거나 수출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 상업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SMR 분야에서 다양한 실증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아직 HRTPM은 글로벌 원전 업계에서 실증로 수준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서대 원전인 경수로의 방식의 ACP100도 상업운전에 성큼 다가선 상태입니다. ACP100은 중국이 2010년 개발에 돌입해 2014년에 예비 설계를 완료한 중국 자체 SMR입니다.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세계 최초의 SMR이기도 합니다. 중국 핵공업 집단공사는 2019년 7월 중국 남부의 섬지역인 하이난성 창장에 ACP100 원자로를 건설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2021년 3월과 12월에 2개의 원자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창장 SMR 프로젝트 원자로 건물의 주요 내부 구조의 설치가 완료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6년 말에 ACP100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장 ACP100 원자로가 완공되면 연간 15k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52만 6천 가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원전 건설 바람이 불자 원전 수출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해 국가 영역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산하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아래에 중국 핵공업집단공사, 중국광핵집단유한공사,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가 중국 노영개발 및 원전 수출 추진을 맡고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주력 수출 노영은 HPR-1000과 CAP-1400입니다. 중국 핵공업집단공사와 중국 광핵집단유한공사에서 공동 설립한 화령국제핵전기술공사가 HPR-1000 노영의 수출을, 중국 전력투자집단공사가 CAP-1400의 수출을 전담하는 구조로 보면 됩니다. 중국은 확실히 신규 원전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주요 설비 국산화율을 90% 이상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 결과 중국 핵공업집단공사와 중국 광핵집단의 원자로 설계를 통합한 HPR-1000 설계의 경우 파키스탄 카라치 원전 2, 3호기에 채택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키스탄 프로젝트는 HPR-1000 설계의 해외 최초 실증 원자로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카라치 원전은 2호기가 2021년 5월, 3호기가 2022년 4월에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영국, 아르헨티나, 이란, 카자흐스탄, 케냐, 이집트, 수단 등을 주요 타깃으로 원전 수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원전 설계 및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한국, 중국, 러시아 정도가 원전 수주에 나설 수 있는 소수의 국가입니다.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도 중국과 원전 수출 경쟁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원전 수출 경쟁의 최전선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는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중국과의 외교 접점을 늘리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달라고 미국을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1.4기가와트 규모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인 사우디는 미국의 우라늄 농축 허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미국이 수용한다면 사우디 원전 건설을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라늄 농축 허용은 곧 핵무기 생산 능력 확보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원전을 줄 테니 핵무기를 달라는 요구입니다.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이 후보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 중국의 2파전 양상입니다. 사우디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시공 능력을 입증한 한국을 내심 바라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단 한국의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원전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사우디와 계약을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우디가 굳이 한국을 택할 이유도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겐 원전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핵무기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우디는 원전 건설을 맡길 또 다른 후보로 중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원전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것은 사우디가 중국과 원전 건설 플러스 우라늄 농축 기술 전수라는 패키지 딜에 합의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사우디는 올 연말까지 원전 수주를 마무리 진단 계획이었지만 중동 전쟁 발발 등으로 일정의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건설과 우라늄 농축 허용, 미국의 군사동맹 약속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퍼즐을 풀기 위해선 중동 문제의 안정화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원전만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수요를 억제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활용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국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총 455기가와트 규모에 달하는 방대한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서인데요. 이는 중국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청정에너지 발전 용량입니다. 시 주석은 2021년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사막개발 프로젝트 구상을 대내외에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사막에 짓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2022년의 3배가 넘는 약 3.9테라와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한 해 동안만 300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원전 약 300기를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의 설비 용량입니다. 지난해 전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총량이 338기가와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속도의 설비 확충인 셈입니다. 455기가와트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단지 프로젝트는 중국 북쪽의 고비 사막과 서쪽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포함합니다. 이 사막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일조량이 일정하고 바람이 꾸준히 부는 넓은 하늘과 평원 등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인구 밀도가 낮아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적습니다. 주요 농업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 저렴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는 발전 단가 인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사막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수요지로 옮기는지 여부입니다. 초고압 송전선 네트워크를 깔지 않으면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미국과 한국 등에서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엄두도 내기 힘들겠지만 중국은 이미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전력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사막에서 만들어진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전력망 인프라를 더 확충해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 청정 전력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니면 중국 본부의 공장을 서부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천성과 원난성 등으로 청정에너지가 필요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거나 중국의 주요 공장을 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처럼 빠른 속도로 중국이 청정에너지원을 확보해 나갈 경우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구조적 감소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를 감안할 때 2060년 넷제로 달성 선언은 중국의 단순한 허풍이 아닌 안일공산이 큽니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기후 위기의 주범이었던 더러운 철강의 나라 중국이 그들의 약속대로 2060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철강을 생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분야입니다. 특히 원전과 신에너지 기술 혁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패러다임 변환기에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 1위 국가 중국이 에너지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사이 한국은 SMR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오히려 에너지 정책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을 갈라치기 하는 이분법과 에너지 정치화에서 벗어나서 원전과 신재생 투 트랙을 모두 활용해 석탄 발전을 대체해가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